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부부간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믿음이 깨지면 그건 그 무엇으로도 되돌리기 힘드니까요. 제가 이혼한 이유도 바로 남편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독 남편이 친정을 무시했는데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노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고 시댁도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정엄마 임종을 저 혼자 지켜야 했죠. 옆에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다가 다 떠나고 난 뒤 후회하면 뭐합니까? 남편은 자기 멋대로 산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이혼을 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아빠는 새벽 일찍 공장으로 출근하셨는데 엄마는 제가 학교에 가고 나면 집에서 부업을 하셨습니다. 외식도 특별한 날에만 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 하나뿐이라 부모님은 뭐든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늘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께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라고 생각해서 월급 받으면 저축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제가 용돈을 드리면 쓰지를 못하셨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내가 지난달에 준 용돈 아니야? 화장대 서랍을 열었더니 제가 드렸던 돈 봉투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둔 거야. 나중에 언제? 말 나온 김에 나가자. 어딜? 엄마 아빠 옷 한 벌씩 사드리려고. 됐어. 옷장에 옷 많은데 뭐. 아빠도 괜찮아. 그럼 내가 엄청 비싼 거 마음대로 사온다. 아, 알았어. 여보, 얼른 옷 입어요. 세영아, 그런데 어디 가려고? 백화점 가는 건 아니지? 제가 회사에 취직하고도 아빠는 여전히 일을 하셨고 엄마도 집에서 부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처럼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두 분은 여전히 돈 쓸 줄을 모르셨어요. 제가 비싼 선물을 사오면 당장 환불하라고 하실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쓰면서 사셨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모시고 나가서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처럼 저를 많이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았고 부모님과 같이 외식하고 여행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연애도 못 해보고 살았는데 29살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만나보니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한 것 같아 자주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사귄 지 1년 좀 넘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아직 이른 것 같아 좀 더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2년을 꽉 채우고 나서야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밖에서 저희 부모님과 남편이 몇 번 만난 적은 있었는데 시댁에 제가 인사를 간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데이트할 때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하긴 했어도 정식 인사는 처음이라 이날 무지 떨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모두 인상도 좋으셨고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첫 만남부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면 시부모님이 되는 거니까 말이나 행동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난 우리 지환이랑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참한 아가씨였네. 아닙니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자주 봐요. 얼굴 자주 봐야 친해지죠. 네.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저는 자주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만나서 밥을 먹어도 뭔가 딱딱한 분위기에 어색하기만 했는데 확실히 자주 만나니까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도 종종 전화를 하셨습니다. 세영아, 오늘 퇴근하고 뭐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이따 만날까? 네, 별다른 약속은 없어요. 그럼 내가 회사 앞으로 갈게. 어머님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 역시 어렵고 불편했지만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를 했는데 어머님은 그동안 저와 많이 친해졌다면서 결혼하고도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세영이 많이 예뻐할 거니까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봐준 게 아니라 세영이가 아주 싹싹하고 참 예뻐요. 저희 집에 오면 얼마나 잘하는지 가정교육 잘 받은 티가 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서로 덕담도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뭐 이 정도는 대화로 잘 해결됐습니다. 친정보다는 시댁이 좀 더 형편이 나았기 때문에 남편이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막상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더니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20평대인데 그렇게 비싸요? 서울에서 이 정도면 싼 편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차 있으면 불편할 것도 없지 뭐.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그럼 짧게 고민하고 연락 줘요. 이런 집은 금방 나가니까. 네. 그렇게 부동산을 나왔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 고민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같이 준비하자.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은 반반 몰라? 그리고 형편 되는 쪽에서 하는 거지 남자가 꼭 집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아둔 돈 좀 있어. 집에서 보태주신다고 했고. 미안해. 충분히 혼자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희는 그날 이후로 다른 부동산을 다니면서 더 많은 집을 알아봤고 구축이긴 하지만 지하철역도 바로 앞인 아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이 해결되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술술 풀리더라고요. 가구나 가전은 너무 비싼 건 패스했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했습니다. 둘이 살 거라 살림살이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도 들어서 쓸데없는 지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예물로 반지 하나씩만 나눠 꼈는데 원래 액세서리는 잘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서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즐겁게 잘 다녀왔고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과 좋은 시댁을 만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잘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계실 엄마 때문에 저는 친정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남편도 충분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먼저 친정에 가자는 말도 자주 했고요. 내일 주말인데 장모님 모시고 외식이라도 할까? 정말? 저기 내일 친구들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약속 취소됐어. 잘 됐다. 그럼 가자. 내가 장모님 좋아하실 만한 식당 찾아볼게. 남편은 결혼하고도 저나 친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라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자주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나 남편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같이 가면 좋아하셨어요.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뒤 오래 하시던 부업은 그만두고 친구분이 하신다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엄마, 식당 일 힘들지 않아? 재미있어. 힘들 것도 없더라. 친구가 하는 곳이라 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종일 서 있어서 다리 아플 텐데. 엄마 저번에 무릎 주사도 맞았잖아. 괜찮다니까. 내가 만든 반찬이 맛이 좋은지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더라. 엄마도 나중에 식당 하나 차릴까? 다행히도 엄마는 힘든 것보다 즐기면서 일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차려보고 싶다는 말에
열심히 돈 모아서 정말 식당을 차리게 되면 보태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밑반찬도 만들고 서빙도 하고 가게 청소도 하면서 전보다 수입은 더 낫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버신 돈을 제가 친정에 다녀갈 때면 제 손에 꼭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아, 엄마, 너도. 글쎄 기름값이라도 해. 왔다 갔다 거리도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 뒀다가 엄마가 써. 그럼 갈게. 아, 받으라니까. 그런데 남편은 제가 끝까지 돈을 안 받은 게 못내 아쉬웠나 봅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이러더라고요. 장모님이 주고 싶으셔서 그런 건데 받지 왜 안 받아. 기름값 하면 딱인데.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인데 뭘 받아. 이제는 우리가 용돈 드려야지. 자주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주시는 건데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난 못 받겠어. 남편은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는 것보다 시댁에 가는 날이 훨씬 더 많았는데 처음에는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저를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가면 어머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시댁 근처 시장에 가서 같이 장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일이 바빠 시댁에 통 못 갔더니 어머님이 집으로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자주 오시는 거야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살림에 간섭하는 게 문제였어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제가 매일 요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치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미리 해놓는 편이었어요. 물론 여유가 되면 그날 먹을 음식을 바로 만들어서 차려 먹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미리 만들었습니다. 국은 양을 좀 많이 해놓고 식은 다음에 위생팩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두었는데 끼니마다 꺼내서 해동하고 데워 먹으면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시모가 한 소리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문부터 열어보더니 아니 뭐가 이렇게나 많아? 정리는 잘해놨다만 이게 다 뭐야? 국인데? 네, 매번 국 만들 시간도 없고 해서 미리 만들어서 넣어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먹기 전에 꺼내서 해동시키고 데우면 돼요. 그러자 시모는 손바닥으로 제 등을 때렸습니다. 아야! 얘! 아무리 바빠도 이건 아니지. 왜요, 어머님? 이렇게 먹으면 영양가는 다 빠지고 맛도 없잖아. 이런 걸 그동안 우리 지환이한테 먹였단 말이야? 누가 모르나요? 저도 그때그때 밥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영양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도 알지만 매일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쁜데 언제 밥을 하고 국을 해서 먹어요.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지환 씨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저 혼자 하려니 시간이 좀 걸려요, 어머님. 사실 돈은 같이 버는데 밥은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이 정도도 노력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좋게 마무리하고 얼른 가셨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여자는 남자랑 다르잖아. 태생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자인 네가 좀 일찍 일어나서 새 밥하고 새로 국도 끓여. 우리 지환이 시키지 말고. 알아들었니? 여기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얘기가 길어질 듯하여 알겠다고 하고 시모도 돌아갔는데 며칠 뒤 시모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너 요즘 밥은 어떻게 해서 먹어? 냉동실에 소분해둔 거 먹고 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 안 들어? 죄송한데 매번 그렇게 해먹기는 어려워요. 결국 시모는 전화로 불같이 화를 내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제 흉을 보셨더라고요. 세영아, 그냥 대충 그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왜 엄마를 화나게 하냐. 연락도 없이 오실 때가 많은데 거짓말했다가 더 혼나라고? 아이, 몰라. 두 사람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해. 왜 사람 피곤하게 나한테 이래? 남이야? 아이, 글쎄, 나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딱 봐도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연애 때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옷도 신경 쓰고 말이나 행동도 조심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편해져서 그런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더라고요. 일단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는 원래 안 피워서 그건 좋았는데 술은 좀 마시는 편이었어요. 저도 술은 좋아해서 연애할 때 둘이 술 마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래도 주량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 술을 자주 마셨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배 나온 아저씨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왜 관리를 안 하냐고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래놓고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바로 씻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구부정한 자세로 TV 리모컨부터 찾았습니다. 뭘 먹기만 하면 바로 눕느라 배가 산처럼 나온 건 물론이고 잘 씻지도 않아서 냄새가 나기도 했는데 씻으라고 하면 잔소리를 한다며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손발이라도 씻어 제발.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어제도 그냥 잤잖아. 양치도 안 하고. 말 나온 김에 지금 일어나. 얼른. 아씨, 그냥 두라고.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게 냅둬. 집에 와서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돼? 씻으라고 한 게 그렇게 스트레스야? 이건 당연한 거야. 남편은 저렇게 화낼 필요가 없는 일에도 신경질을 냈고 위생관념도 제로였습니다. 발톱을 깎고는 치우지 않아서 얘기하면 일부러 더 치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발톱이 날아가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자려고 안방에 들어가서는 베개를 2개나 포개서 높게 베는 건 물론 그 자세로 핸드폰을 하다 새벽에 잠이 드는데 매일 그렇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어깨 아프다, 목 아프다 이런 말을 달고 살기도 했습니다. 연애 땐 몰랐는데 남편은 TV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에 가서도 TV를 틀어놓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시키는 건 좀 했는데 자기야, 이따 쓰레기 좀 버려줄래? 알았어. 내가 버리고 올게.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앉아서 내내 핸드폰만 하길래 자기야, 쓰레기 현관에 둘게. 지금 버리고 올게. 그런데 지금 몇 시야?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드라마 할 시간이야. 오늘은 네가 버려. 나 그거 봐야 돼. 제 방 봐도 되잖아. 나 설거지해야 하는데. 안 돼. 본방사수 모르냐? 쓰레기 버리고 와서 설거지하면 되잖아. 놓칠 뻔했네. 다행이다. 아직 광고 중이야. 너도 같이 볼래? 아니, 싫음 말고. 이러니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지를 못했습니다. 억지로 시켜봤자 돌아오는 건 남편의 짜증이었고 저도 쉬고 싶은데 짜증나는 목소리가 듣고 싶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식당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게 되셨습니다. 일을 안 하시니 생활비가 필요할 듯하여 제가 돈을 좀 드린 날이 있었는데 이 문제로 남편과 좀 다투게 됐습니다. 당신 뭐야? 장모님한테 돈 드렸어? 아까 전화 왔는데 오늘 돈 드리고 왔다며?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 언제? TV 보고 있느라 내가 말하는데 건성으로 대답하더니 듣지도 않았구나? 몰라. 그럼 우리 집은? 엄마 아프셔서 일도 못하고 계신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아니 그건 그거고 돈을 드리려면 양과 똑같이 드리는 게 맞지?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엄마가 쌀이며 야채며 반찬에 고기까지 자주 보내주셔서 잘 먹어놓고 왜 그래? 좀 챙겨드릴 수도 있지. 우리가 달라고 했냐? 장모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야. 무슨 말이 그래? 그거 받아서 우리 장 볼 때 돈도 아끼고 잘 먹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친정 갈 때 엄마가 용돈 주시라는 거 내가 됐다고 안 받았는데 당신이 그동안 계속 받았더라? 그건 왜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액수가 중요해? 나도 오늘 엄마한테 돈 조금 드리고 왔어. 어제 분명히 액수까지 정확히 말했는데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서 기억 못하는 거잖아. 남편에게 좀 서운했습니다. 시댁이 친정보다 형편이 좀 더 나았고
그래서 따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챙겨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친정에 제가 매달 돈을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용돈을 주시려고 하셨죠. 거기다 돈 아끼라고 이것저것 보내주셔서 쌀은 제 돈을 주고 산 것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 집은 왜 안 주냐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댁에도 똑같이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계실 땐 남편이 친정에 깍듯이 잘했는데 엄마가 이제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니 남편은 친정에 가자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 가시면 저 혼자 다녀오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었는데 무시를 하더라고요. 친정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차 한 대 샀는데 남편이나 저나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제가 반찬을 해서 친정에 갖다 드리려고 보니 짐이 좀 많더라고요. 이불도 하나 사서 부피가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좀 쓰겠다고 했더니 진작 말하지. 나 약속 있어서 차 가지고 나갈 건데. 어디 가는데?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아, 그럼 같이 가자. 어차피 약속 시간은 이따 오후니까 너 내려주고 나는 친구들 보러 가면 되잖아.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장에 도착 후 남편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 내려? 내가 왜? 아직 약속 시간까지 한참 남았잖아. 잠깐 올라가서 엄마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 아이, 뭐하러. 너나 얼른 내려. 평소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 혼자 왔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도 그만이지만 엄마가 혼자 지내신 이후로 남편은 초반엔 좀 신경 쓰는가 하더니 명절에도 잘 안 가려고 했거든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고 화장실이 낡았다며 명절에 하루 정도 자고 가자고 해도 기어코 집으로 가던 남편이라 서운한 게 참 많았는데 이날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일단 저는 짐을 가지고 내렸고 남편은 그대로 가버렸는데 이날 집에 가서 남편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대로 지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와서 대충 치워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밤 10시가 넘어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부지런을 떨었더니 피곤해서 소파에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남편은 그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계속 받지 않았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이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음날 맨정신일 때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별 말 없이 들어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벗어놓은 옷을 빨래바구니에 넣으려고 보니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평소 스킨 로션 말고는 향수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인데 이건 스킨 냄새도 아니었어요. 거기다 셔츠엔 립스틱 자국도 묻어 있었습니다. 대체 나가서 뭘 하고 온 건지 싶어 일단 아침에 남편이 깨면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일요일이라고 늦게까지 잠을 잤는데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어우, 속쓰리다. 국 좀 끓여봐. 차려놨어. 와서 앉아. 그래? 아, 이야. 어디 먹어보자. 시원하다. 어제 너무 마셨나? 아, 속이 쓰리네. 당신 어제 누구 만났어?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 친구 누구? 아, 왜 이래. 지금 나 취조하냐? 그럼 이 셔츠 뭔데? 어? 그게 뭐지? 그걸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아, 몰라. 어제 술 취해서 기억도 안 나. 밥 먹는데 자꾸 그러면 나 체한다. 그만해. 남편은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고 매번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한 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출근할 때마다 차를 가지고 갔는데 남편은 저보다 회사가 가까워서 지하철로 금방이라 굳이 차를 탈 필요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 술 약속이 자주 있다면 차를 가지고 나가서 대리를 불러야 하는데
남편 성격상 차 없이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올 사람이라 이것도 좀 이상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이 자고 있는 한밤중에 주차장에 가서 차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차 내부도 깨끗했죠. 하지만 블랙박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녹음된 목소리가 있었는데 들어보니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관리 자체를 안 하던 사람이라 뱃살도 많이 나오고 면도도 귀찮다며 안 했는데 바람을 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통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꾸민다거나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점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날부터 아주 바빠졌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바람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잘 살아볼 생각 같은 건 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폰에서 더 기막힌 내용을 봤거든요. 영원히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지 핸드폰도 잠그지 않고 있던 남편이었는데 한 번 자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사람이라 저는 매일 밤마다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뒀어요. 본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있던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매일 상간녀와 만났습니다. 같은 부서 여직원이라 출근해서 종일 같이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의심을 하면 회사 직원이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 남편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늦다가 이제는 일주일 내내 그 여자와 같이 있다 밤늦게나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가끔 외박을 하기도 했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보니 그 여자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집에 늦거나 안 들어오는 날은 그 여자 집에서 실컷 놀다 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서가 아니라 이런 생활에 지쳐갔어요. 매일 출퇴근하고 친정에 가서 엄마 건강을 살피고 집에 오면 남편이 오늘은 또 상간녀와 뭘 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날이 반복되니 지칠 수밖에요. 그래도 분명 끝이 있을 테니 그날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하고 엄마를 챙기며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엄마가 아니라 친정 앞집 아줌마였는데요. 엄마. 여보세요? 세영이니? 누구세요? 나야, 앞집의 친영이 아줌마. 네.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119 불렀거든? 너 빨리 와야겠다. 엄마가 왜요? 일단 갈게요. 저 가면서 전화 드릴 테니까 제 전화 받으세요. 그래, 알았어. 회사에 일단 사정을 얘기하고 바로 나왔는데 차도 없고 택시는 잡히지 않고 미치겠더라고요. 다시 전화했더니 병원에 도착했다면서 병원 이름을 알려주길래 택시를 호출해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평소 혈압이 있긴 하셨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 쓰러졌고 그걸 앞집 아줌마가 보게 되면서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뇌출혈로 뇌질환 전문병원에서 머리에 관 꽂고 피를 빼내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의식이 없고 자발호흡도 약한 상태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바로 알렸더니 퇴근 후 병원으로 왔는데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남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데. 아이, 이러다 의식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 기다려보자. 남편의 말대로 병원에서도 의식이 돌아올 수 있다고 했으니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따로 봐주셨기 때문에 잠은 집에서 잤는데 남편은 첫날 병원에 다녀간 이후로 엄마가 어떤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술 마시고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당장이라도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엄마를 신경 쓰느라 잠시만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증거도 좀 더 필요했고요. 엄마는 열흘이 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니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일찍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 내일 어디 좀 가. 어딜? 엄마 아빠 여행 가기로 했어. 뭐? 여행 간다고. 엄마는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는데 당신은 여행을 간다고? 아니 그럼 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 그러길 바래? 그 말이 아니잖아.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아직 살아계시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솔직히 아직도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거면 말 다 했지 뭐.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은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다음날 여행을 갔고 저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면회 시간에 혈압이나 체온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랑 다리 좀 주물러 드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욕창 증상이 좀 있으시다고 해서 따로 주문한 패드를 간호사에게 전달했고요.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엄마를 보며 제발 좀 깨어나라고 기도했지만 다음날 엄마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실 거면 제가 드린 용돈이라도 다 쓰고 가시든가. 생전 그렇게 아끼며 사셔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좀 피곤해도 더 자주 친정에 갈 걸. 엄마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 걸 후회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장례 준비를 시작한 저는 시댁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아무리 여행 중이라 해도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오겠지 생각했어요. 저와 사이는 안 좋아도 사위로서 도리는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알려줬는데 밤 12시가 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여행 온 곳이 너무 멀어서 당장 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외갓집에서 식구들이 많이 오셨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장례 마지막 날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셨어요? 그래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래도 잘 치른 모양이구나. 네. 엄마는 가까운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이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여행을 가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실은 상간녀와 둘이 여행을 가는 거였거든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 저는 집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톡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상간녀였는데 내용을 보니 둘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에게 여행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제 앞에서 뻔뻔하게 시댁 식구와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정말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을 간다 해도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장모님이고 시댁에서는 사돈인데 저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 여행이라니요. 만약 시모가 엄마처럼 누워 계신 상황에서 제가 친정 식구랑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건 시댁에서도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 톡에는 시댁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초대받아서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톡방에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단톡방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안에는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며느리는 제가 아니라 상간녀였습니다. 이미 시모는 그 상간녀를 며느리로 인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 몰래 그 여자를 데리고 시댁에도 갔었는지 실제로 보니 어떻다더라 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남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저는 시모가 하는 말에 따박따박 할 말 다 해서 이쁘지가 않은데 그 상간녀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듣는다며 진작에 이런 여자를 만났어야지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라 해도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냥 두는 부모는 아마 저희 시댁뿐일 겁니다. 암튼 제가 더 분노했던 건 시댁 식구들이 여행을 가지도 않았으면서 엄마 장례식장에서 늦게 왔다는 점입니다. 얼마든지 첫날부터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던 건 자기 아들이 상간녀와 둘이 여행 간 걸 들킬 수 있으니 저랬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끝까지 안 왔으면 싶었는데 저 뻔뻔한 얼굴들을 보니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기분은 안중에도 없었고 납골당에 있는 내내 하품을 하며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유, 너무 피곤하다. 여행 가서 뭘 했길래 피곤해? 뭐라긴. 이제 나이 들었나 놀고 왔는데도 피곤하네. 끝까지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남편에게 저는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엄마 물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따로 챙길 건 모아뒀습니다. 통장이나 보험 든 것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정리할 물건이 별로 없어서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사는 동안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부업이랑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을 쓰지도 않고 다 저축을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돈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한 푼이라도 저에게 더 주려고 모아두고 계셨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살아야 했거든요. 얼마 뒤 저는 제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세영아,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이혼 얘기야? 네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 내가 뭘 원해? 기다려. 며칠 뒤에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여자한테도 소장이 도착할 거니까. 뭐? 우리 소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시댁에서는 이미 그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내가 빠져주는 게 맞잖아. 아니, 저기 세영아.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소정이는 우리 회사 여직원이야. 못 믿겠으면 회사 같이 갈래? 아니, 안 가도 돼. 난 법대로 할 거니까 잘 대응해봐. 남편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해했는데 그래서 자꾸만 저를 떠봤습니다. 너 뭐 보고 이러는 거야? 어? 아니 말 좀 해. 사람이 물어보면 쳐다는 봐야지. 내가 어디서 보고 알게 됐을까?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내 핸드폰 봤냐? 핸드폰 말고도 네가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던데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 없지. 그러자 남편은 답답해했는데 저는 상간녀 소송으로 그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시댁에서 묵인한 점, 특히 시모가 상간녀를 며느리 취급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시모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소송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그날 바로 집으로 찾아와 아니 세영아, 너 소송이라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소송을 걸어? 어머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설명해드려요? 내가 뭘 안다고 이래? 난 아무것도 몰라. 저 말고 그 여자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하셔놓고 뭘 모른 척 하세요. 차라리 어머니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아셨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때 이혼을 하든 용서를 하든 선택을 할 수 있게나 하시지 그러셨어요. 뭐? 아니 바람을 피운 건 지환이지 내가 바람 피웠어? 저보다 먼저 알고 계셨고 그 여자도 만나셨잖아요. 그러니 어머니한테도 책임이 있다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요. 그리고 어디 그뿐이게요? 그동안 저한테 툭하면 막말에 친정이 못 산다고 무시하고 제 몸에 손대시고
이래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는 이 일에 아무 상관없다고 했지만 충분히 소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거기다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시작했고요. 이런 재판은 증거 싸움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블랙박스에 찍힌 대화 내용 그리고 영상까지 부지런히 모았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가 사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제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 상간녀와 둘이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만큼이나 이혼 소송은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고 해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긴 시간 참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이혼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상간녀 소송도 끝이 보였습니다. 같은 회사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두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망신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대놓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 직원이 다 아는 마당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결국 두 사람은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백수가 되었습니다. 시모를 상대했던 소송에서도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모든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난 뒤 저는 일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다니던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변한 거라고는 등신 같은 남편 놈과 보기 싫은 시댁 식구들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죠. 경제적으로 큰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나서 더는 전 남편을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몇 달이 지나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전 남편을 마주쳤는데 찾아온 이유는 뻔했어요. 재결합 요구였죠. 그런데 제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 우리 다시 잘해보는 건 시간을 갖고 차차 생각해보자. 말귀 못 알아들어? 싫다고! 나 깨끗하게 다 정리했어. 그리고 그동안 너 없이 살다 보니까 너랑 살았던 때가 정말 편하고 좋았구나 싶더라. 반성도 많이 했으니까 좋게 봐줘라, 어? 제가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전 남편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기 몸살이었습니다. 우리야 감기 걸리면 약 먹고 쉽게 낫지만 엄마 나이엔 감기도 조심해야 하잖아. 오죽했으면 감기를 병원에 입원까지 했겠어. 그러면서 저더러 병원에 와서 병간호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 말짱해. 내가 너한테는 죽을 죄를 졌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한테는 잘해줬잖아. 뭘? 뭘 잘해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 등짝을 아무렇지 않게 때리던 사람이 니네 엄마였어. 나도 엄마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 그 정도 안 맞고 자란 사람 있냐? 암튼 나랑 살면서 너도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돌이 다 못하고 이혼한 건 사실이잖아. 우리가 이혼했어도 한 번 가족으로 지냈는데 도장 찍었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나한테는 막 해도 엄마한테 야! 윤지환! 너 그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셨을 때 그래도 살아계셨는데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헛소리하지 않았어? 그러는 너는 사위 노릇 똑바로 했고? 나는 너 같은 쓰레기가 아니어서 너네 엄마한테 그런 막말은 하지 않을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또 한 번 헛소리하면 이 정도로는 안 끝나. 이 정도? 그래! 저는 그때 들고 있던 음식물 봉투를 전 남편 얼굴에 쏟았습니다. 으아! 이거 뭐야? 아우, 냄새! 쓰레기지 뭐야. 너랑 똑같은. 뭐? 휴지! 야, 휴지 줘 빨리! 아깝게 너한테 휴지를 왜 줘? 네 옷으로 닦아. 그리고 분명 경고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알았어 갈게. 가면 되잖아. 아이씨.
이러고 어떻게 가냐? 전 남편은 그렇게 제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전 시댁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라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지만 사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혼당해서 회사에서도 나오고 본인도 며느리한테 소송까지 당했으니 저라면 돈이 많아도 참 불행한 인생이라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떤 때보다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낙골당에 자주 다녀오곤 합니다. 엄마 사진은 집에도 많지만 그곳을 가야 진짜 엄마를 만나고 온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계신다면 마음껏 표현도 하시고 꼭 먼 곳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그러세요. 참, 사진도 좋지만 영상으로 부모님의 목소리까지 찍어두시면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 꼭 많이 찍어두시고요. 꿈에 한 번을 안 나오시는데 언젠가 나타나 주시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